김일성의 아이들 어떤 영화인지 먼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Земляк вон. Да, точно когато се обръща към него, приятелите му казваха него над. 자, 50대 초반 한창 6.25 전쟁 중이었던 북한에서 어떤 연유로 이분들이 기억하는 그 친구분들이 이분들과 만나게 됐을지, 불가리아에 가게 된 여정의 비밀, 오늘 그 비밀에 대해서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저도 그래서 좀 찾아봤는데 52년에서 1953년에 북한이 500명을 불가리아로 보냅니다. 소년소녀들이 섞여 있었죠. 전쟁 중이었네요. 전쟁 중입니다. 영상 속의 할아버지 할머니들, 불가리아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그때 그 어린 아이였죠. 그러니까 불가리아 온 북한 소년 소녀들과 이제 소꿉친구, 동기, 같은 학교에서 공부했던 동창생들입니다. 자, 그럼 종미 씨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북한 아이들의 정체는 정확히 뭘까요? 정체는 뭐였냐면 바로 전쟁 중에 부모를 잃은 전쟁 고아들을 보낸 겁니다. 이 전쟁 고아들을 동유럽, 이 불가리아 같은 곳에 보내는 해외 위탁 교육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전쟁 고아들을 보냅니다. 불가리아뿐만 아니라 뭐 루마니아, 폴란드, 헝가리 등등 동유럽 곳곳에 아이들을 나눠 보낸 겁니다. 약 5만 명이 되는 아이들을. 북한에서 이렇게 어렵게 살다가 지금 이제 유럽으로 갔어요. 근데 아이 때 어리면 어릴수록 그 나라에 적응 금방 되잖아요. 자, 당시 북한 아이들 생활은 어땠을까요? 이로 돌아, 뒤로 돌아, 우로 돌아, 앞으로 가, 뽀뽀. Прави редици, прави колони, завиване под ъгъл. Все едно малки войничета. 북한은 또 애들만 보낸 게 아니라요. 북한인 교사들도 같이 따라서 보냈거든요. 아, 애들만 간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네. 어쩐지. 그러니까 이 통제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따라 나가서 교육만 시킨 게 아니라 규율, 그렇지. 그리고 군사학. 북한은 원래 중학교 때부터 군사학 가르치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군사 훈련도 시키고 아까처럼 제식 훈련도 시키고 이런 규율을 다 가르쳤던 거예요. 이 애들은 이제 인재 양성 차원에서 내보낸 거기 때문에 나중에 북한에 데려와야 돼요. 그러니까 북한에 받는 교육을 똑같이 이 아이들한테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때 또 6세부터 12세다 보니까 한글도 못 깨우친 애들이 나갔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애들에게 사상 교육부터 문화 교육 이런 것들 다 체계적으로 들어갔던 것이죠. 아까 그 화면에 나왔지만 아이들이 이렇게 막 구호 외치고 그러잖아요. 그 당시 이제 소조가 구성됐어요, 사실은. 그게 아이들도 소조가 구성되고 선생님들도 소조가 구성됐어요. 근데 재미난 게 이제 애들이 어느 순간서부터 겁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왜냐, 누가 정치 교사고 누가 소조해서 이거를 밀고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아, 누가 정치적 서로 역할을 하는지 감시하는 모르는구나. 거니까. 그게 아직 굉장히 오래된 이 감시 체제가 이 동유럽에서 작동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일반 유학 간 게 아니에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그 아까 이제 좀 제식 훈련하잖아요. 예. 그 제가 이만큼에서 많이 봤어요. 북한에 계신 분들이 그 제식 훈련하고 어른들도 막 쓰러진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 열과 오를 맞춰서 발을 맞추는 게 쉽지 않거든요. 정말 완벽하게 열과 오를 맞춰야 애들이 발서부터 시작해갖고 정말 완벽하게 맞추는 거예요. 굉장히 오랫동안 연습을 했고 굉장히 힘들게 고생을 했다는 얘기 드는데 고생을 해야지 누군가가 불만을 표출하잖아요. 그렇지. 그 불만 표출하는 애들이 타겟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분류를 하면 해놓는 그렇죠. 거죠. 자연스럽게 분류가 되는 거죠. 아, 얘 불만이 많아. 그렇죠. 아, 평소에 다 찍어놓는 거. 그렇죠. 김일성의 아이들, 이들이 동유럽에서의 삶을 통해 김일성은 도저히 절대로 알려주고 싶어하지 않았던 바로 그것을 접하게 됩니다. 그것이란 바로 자유입니다. 자유. 예, 비록 동유럽이 당시에 이제 스탈린 체제 하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유럽은 소련 점령 전까지만 해도 어느 정도 시민사회 전통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데서는 아무리 독재를 한다 하더라도 그 전통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자유는 아니다 하더라도 상당히 폭넓은 상대적 자유를 누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시민사회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동유럽 교사들은 북한 아이들에게 자유를 가르쳐주고 싶어 했대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은 게 아니라 불가능하죠. 북한에서 온 선생님들이 두 눈을 크게 뜨고 지금 동유럽 교사들이 뭘 가르치고 있는지 사실상 감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들이 생각을 했던 게 야외 수업을 했는데요. 가끔 아이들을 숲으로 데리고 나갔대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자, 이제 여기서 너희들 마음껏 뛰어놀아. 이제 발을 맞춰서 걷지 않아도 돼. 아, 이거 진짜 상징적이다. 행진하지 않아도 돼. 그러니까 여기서 마음껏 너네들이 하고 싶은데 마음껏 뛰어다녀. 바로 이게 자유야. 아, 근데 이거 너무 상징적이다. 그러니까 그런 말 한마디로 우리가 이제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그 당시에 아이들의 심리가 정식 교육을 받던 것과 개별적으로 느꼈던 동유럽의 그 자유로운 분위기. 그러네. 네. 이 아이들은 이제 어떤 갈래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북한 교사가 가르칠 때와 이 현지 교사가 가르칠 때 우리 이 북한에서 간 어린이들에게 처음으로 어떤 뭐 자유라는 거 뭔가 이렇게 적응하고 나서 달라진 느낌을 받습니다. 그때 아이들 어떻게 생활했을까요? Карихме на гости в домовете си. Те идваха, контактуваха с нашите семейства. На моята майка викаха майко. И беше много приятно. Играехме футбол, играехме там. Имахме от Проглед нагоре, имахме едно като връхче и като волейболно игрище, футбол, това, мома. Изобщо всичко, все едно си бяхме братя. 아유 이뻐라. 네. 근데 이 동유럽 선생님들이 젊고 열정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동유럽 국가들도 전쟁의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이 교사들도.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볼 때 너무 안 된 거예요. 무병상련. 어렸을 때 나를 보는 것 같고 어렸을 때 내 집안에 있는 조카를 보는 것 같고 부모 잃은 내 아이들을 보는 것 같은 거. 나 자신을 보는 것 같으니까 오히려 더 이 동유럽 교사들이 안아주고 실제로 어떤 교사 선생님은 나를 엄마 아빠로 불러라 라고 해서 이 북한 아이들이 선생님들을 엄마 아빠로 불렀던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증언해 보면은 교사들까지도 사실은 연애를 했다고 해요. 제가 최종적으로 확인한 거는 10쌍 정도 있었더라고요. 열상. 열상. 10쌍. 네. 미르추 여사의 남편이 루마니아의 조선인민학교의 교장 선생님이었어요. 교장 선생님. 디렉터고. 네. 그 로맨스가 거기서 형성된 거예요. 1953년 봄입니다. 전쟁이 끝난 이후 동유럽과 북한의 대표 커플. 그렇죠. 네. 신입교사였어요. 미르초유 선생님이 이 교장 선생님 방에 찾아갑니다.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이 루마니아의 전통 꽃을 들고 교장실에 들어섭니다. 그때 교장 선생님이, 북한인 교장 선생님이 미르초유 선생님 보고 첫눈에 반한 거예요. 뭐 진짜? 교장 선생님 방에 근데 굉장히 큰 세계 지도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아시아와 유럽 사이 빨간 줄이 그려져 있었거든요. 그게 마치 그 두 사람의 거래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아. 그걸 보고 이 교장 선생님이 미르초유 선생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기 국경선이 보입니까? 우리들의 우정에는 이런 경계선이 있을 수 없습니다. 부정이라 그랬구나. 그 말을 듣고 두 사람은 굉장히 마음이 끌렸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비밀 연애가
4년 동안 이어졌어요. 53년에 만났는데 비밀 연애를 무려 4년이나 하고 드디어 1957년에 결혼식을 열게 됩니다. 근데 이 두 커플이 양국에서 최초로 인정한 부부 1호예요. 1호였어요.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전쟁 고아들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순간 김일성의 송환 명령을 듣게 됩니다. 올 것이 왔군. 1956년도에 김일성이 이제 동유럽에 나와 있는 전쟁 고아들을 다시 돌려보내라라는 송환 명령을 내린 거죠. 그래서 56년부터 61년까지 순차적으로 송환이 이루어졌다고 해요. 이 아이들이 얼마나 가기 싫었는지 거기다 어떤 흔적을 남깁니다. 진짜. To sit there, camping in summertime. 이름을 적어놨어요. 자기들의 이름을. 아, 너무 마음이 아프다. 이건 제가 이 영화를 보고 나서 가장 기억에 남고 했던 게 아이들이 이게 하나가 아니라요. 여기저기 어딘가에 다 흔적을 남겼더라고요. 기념비 같이 자기가. 제가 돌아와서 영화 이제 시사회도 하고 그러면서 탈북민들하고 얘기 나눌 기회가 많았었는데 어떤 분이 저거 보시면 막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중국에서 잡혔다가 감옥에서 이제 결국에는 북한으로 다시 송환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중국 감옥에다가 비슷하게 이름을 자기 이름을 새겼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저거는 그런 상황에 처하지 않은 사람이면은 쉽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 굉장히 절박한 심정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별할 때 모습이네요. 감독님, 이게 애들만 그런 게 아니라 아까 결혼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미르시아 여자 같은 경우 조정호 씨하고 결혼했죠. 결혼해서 그들은 이제 합법적인 부부니까 같이 간 거죠. 평양까지 평양으로. 네. 그리고 거기서 이제 60년도에 딸을 낳죠. 딸을 낳았어요. 오 너무 귀엽다. 야, 코는 아빠, 눈은 엄마. 진짜 예쁘다. 진짜 예쁘다. 낳기는 평양에서 났어요. 출생지가 평양이에요. 그래서 출생지가 평양이에요. 예. 너무 귀여워. 그리고 이 부부의 케이스에서는 한 가지 더 비극적인 게 뭐냐면은 굉장히 고급 간부였어요. 조정호 씨가. 그렇죠. 조정호 씨가 루마니아 조선인민학교의 디렉터예요. 그러니까 최고 이제 지휘자죠, 어떻게 보면은. 교장. 그렇죠. 우리식으로 치면 교장. 북한에 입국하자마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30년 넘게 교육 전문가로 활동했던 양반이 탐관 광부가 돼요. 어머. 충고. 네. 그러니까 그런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강제 결혼이라는 게 그냥 뭐 총칼로 이렇게 강제 이게 아니라 굉장히 교묘한 방식으로 같이 살 수 없게 만드는 거. 환경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미르초 여사는 아이도 있고 그러니까 평양에 거주를 하는 거고 이 조정호 선생님만 이제 짐을 싸서 탄광으로 가는 거죠. 교묘하다. 미르초요는 평양에서 계속 그런 그 멸시와 수모를 그렇죠. 입고 있고. 그런 멸시와 수모 속에서 버텨야 되는데 갑자기 이제 딸아이가 병에 걸려요. 구급병에. 그러니까 이제 영양 부족 때문에 생기는 거였는데 그래서 이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큰 결단을 하나 내리죠. 어떻게 하든지 같이 가자. 이제 북한을 떠나서 루마니아로 같이 가자. 이게 사실은 뭐 쉽지는 않았을 테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그러면 어쩔 수 없다. 딸아이가 지금 아픈데 병에 걸려 있는데 이건 못 먹어서 생긴 병이라고 의사가 진단을 하니까 일단은 잠깐 루마니아로 돌아가자. 아이를 위해서.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은
맞습니다. 그렇죠. 생리별이 된 거죠. 어떡해. 이거 여행의 자유가 없는 곳에서 남편을 탄광으로 보냈고 그렇죠. 탄광에 있고 여기는 지금 평양에 있으면 이미 못 만나고 이건 그렇죠. 이별을 시킨 거잖아요. 그렇죠. 아까 여러분들이 보셨던 저 사진이 네. 유일한 가족 사진인데 평양에서 마지막으로 떠나기 직전에 찍은 사진. 저 커플이. 네, 그래서 하나씩 가져요. 남편 하나 갖고 아내 하나 갖고 유일한 가족 사진입니다. Îmi pare foarte rău că nu trebuia. Dacă era aici, în România, eu mereu îl întrebam și nu se poate să... Dorința mea e să fie aici acum, lângă noi. Să fie aici. De multe ori vorbesc cu el. Sunt singură și vorbesc. Mi-ar fi îngrijit ca pe un copil. Nu mai suport. Și mama, care toată viața s-a gândit la tine, de asemenea continuă să lupte, să rezolve această situație și sper într-o revedere cât mai rapidă. Dragă tată, deci dacă se poate face ceva din partea noastră și putem influența cu ceva o revedere cât mai rapidă, vom face tot posibil.